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드디어 대망의 일리아스 이야기를 서양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서사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서사시는 에픽이라고 그러죠. 이야기 형태의 시를 말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이나 신화 또는 전설과 영웅적인 그런 영웅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소재로 삼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인류 최초의 문학 형태는 대부분 이 서사시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전승 과정에 있어서 글이 먼저 만들어진 것보다 이야기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외우기 위해서는 산문 형태보다는 이런 운율이 있는 시 형태로 외우는 것이 훨씬 인간의 기억에 오래 남고 잘 기억되기 때문에 아마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서사시 형태가 먼저 발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저자는 호메로스죠. 너무 모든 예술가들, 모든 문학가들을 통틀어서 호메로스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미니크 앵그르가 호메로스의 대관식이라는 이런 미술작품을 그렸어요. 근데 이 작품에 보면 이제 호메로스에게 묘관을 씌우게 되는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죠. 내가 더 낫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두 문학가들이라고 친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그래도 공통적으로 서양 최고의 문학, 최초의 위대한 문학가 그러면 누가 뭐래도 호메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메로스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호메로스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는 그리스 역사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암흑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암흑기가 이제 아르카이 시대로 넘어올 때 아르카이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검게 놓은 것은요, 암흑시대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전 800년까지 이 400년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에 이제 미케네 문명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케네 왕국들이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하여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고 그 외적의 침공에 의해서 미케네 왕국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멸망하면서 붕괴하면서 이 그리스 전체에 굉장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취락들이 사라지고 인구 유출이 급격하게 진행됐습니다. 인구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내려온 도리아인들이 섞여 살면서 생활 수준도 급격하게 이제 저하됩니다. 그래서 도리아인들이 철기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철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기존의 아카이아이족들을 이제 그 멸망시키면서 또 뭐 중간에 섞여 살기도 하고 노예로 만들기도 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명이 또 사회적인 기반이 문화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거의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유물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독특한 그런 그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미스테리입니다만은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북쪽에서 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 도리아인들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도리아인들이냐 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 암흑 시대가 400년 동안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은 대단히 또 역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미케네 왕국을 비롯한 여러 왕국들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미케네 시대에. 그런데 그 왕국들이 다 사라져 가면서 대신 그 왕국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폴리스들이 그리스 전역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무 이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개념이 독특하게 그리스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각 폴리스, 도시국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늘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자신들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들이 파괴되어져 가면서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이 암흑시대에 이제 천천히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도시국가들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자기들은 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 속에서 자유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유의 개념이 독특하게 아주 그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기원전 8세기니까요.
8세기경에 그런 사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폴리스 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스파르타 사람도 자기들이 자유민이라고 생각했고 아테네 사람도 자기들이 자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의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폴리스가 독립된 정치 공동체로서 자유로운, 그리고 자기들은 그 안에 자유로운 시민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시대, 즉 왕국시대가 사라져가면서 암흑시대에 점차 폴리스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생겨난 폴리스들은 아주 인구도 영토도 작았지만 완전한 독립국가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또 전쟁도 하고 서로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경합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각 폴리스에 속해 있는 시민들은 물론 소속되어 있는 폴리스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언어나 종교나 또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전체 그리스라고 하는, 혹시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 역사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걸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호메로스의 중요성인데, 이 호메로스는 이제 암흑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돋는 그런 시대에 그 암흑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즉 어떤 이야기냐면, 암흑시대 바로 전에 기원전 1200년경에 이제 미케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하고 저 소아시아에 있는 트로이하고 커다란 전쟁을 한번 벌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이야기들이 이 암흑 기간 내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야기의 이야기 또는 구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전달되어져 오는 그런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 호메로스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얘기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거의 창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것을 재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당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책을 읽는 서양 또 오늘 우리에까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일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원전 6세기 이후에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이제, 그리고 아테네에서 점차 또 민주주의가 발달해 가면서, 또는 이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점차 더 안정을 해 가면서 각 도시 국가에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교과서 형태로 사용되었고요. 그리스 사람들의 원형이 됐고, 그리스 사상의 원형이 되었고, 서양 사상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사상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헤브라이즘은 기독교의 근거를 둔 거고요. 유대교, 기독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이 헬레니즘은 이제 그리스 로마 전통이거든요. 그럼 그리스 로마 전통의 사상적 원형과 뿌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호메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서양 역사를, 우리가 서양 역사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호메로스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호메로스 스타일이라는 거, 이거를 누가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시학,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학이라는 책에서 말을 했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한 몇십 개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잡학 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손대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가 다방면에 관한 책을 썼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그리스 연극을 보면서 그리스 연극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이제 시학인데, 그의 시학에서 호메로스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체에서 한 부분만을 취하고 그 외의 많은 사건을 사파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역사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역사는 쭉 어떤 연대에 따라서 쭉 기록을 한 것에 비해서 이 이제 호메로스의 그 서사 시는 중심적인 한 부분만을 취하고 그 외의 많은 사건을 사파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는 역사보다도 더 철학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본질적인 것을 잡아내는데,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있는 그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 데 반해서 이 시라는 것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주제를 표현한다는 점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놀랍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학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학 이론에서 벗어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학 이론보다 더 나은 이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문학론은 특별히 시학에서 표현되는 문학론은 탁월하거든요. 이것을 현대 문학 이론에 말하면 다른 얘기로 하자면 플롯이거든요. 플롯.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독특하게 구성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하고 문학작품이 다른 점은 바로 이 문학작품은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플롯을 구성한다는 거거든요. 벌써 호메로스에게서 현대 문학 이론에서 보이는 그런 플롯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개별적인 사실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사고의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호메로스가. 그 다음에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오직 인물들의 본질과 탁월함을 노래하고 그 밖의 것들은 제거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미켈의 시절부터 있었던 그 전에 내려오는 암흑 시대를 거쳐 전에 내려오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는 단순하게 전달자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것을 구성을 해냈고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그런 에피소드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배치를 시켜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신화의 집합이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명백하게 문학작품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런 문학작품을 고도의 플롯을 가지고 있는 문학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입장에 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는요, 그래서요, 이 일리아스에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0년 동안 있었던 트로이 전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역사를 기록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어떤 특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건 버려버리고 어떤 거는 선택을 했는데 마지막 10년 중에서 마지막 50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놀라운 얘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트로이 전쟁 그러면요, 우리가 트로이 목마를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리스 연합군들이 이제 트로이 목마를 사용해가지고 밤에 몰래 그 목마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술 취해 있을 때, 트로이 사람이 술 취해 있을 때 그 목마의 문이 열리면서 트로이를 멸망시킨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그 트로이 목마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메로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트로이 목마가 훨씬 더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그런데 호메로스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호메로스가 관심을 뒀는 것이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그런 주제를 잡아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놀라운 것은요, 그 2800년 전에 어떤 한 문학작품을 썼는데 전달되어져 오는 수많은 신화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강조를 줬냐면 아킬레우스가 분노한 그 장면에 그의 사상의 모든 것을 심어놓고 당대의 가치관을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영웅의 분노 속에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통해서 이야기의 중심을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킬레우스가 분노했고요. 이야기 초반부에 분노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노가 풀려가면서 그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오늘날의 문학작품으로 봐도요, 대단히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이제 아킬레우스 분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전개되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놀라운 것은 어떤 단순한 이야기의 전달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잡았는데 그 주제를 아킬레우스의 감정, 분노에 자신의 모든 주제와 가치관과 당대의 사람들의 고민들을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것에 담아놓고 이야기를 전개시켰다는 것에서 너무 놀라운 작품입니다. 자, 일리아스의 이제 배경 신화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리아스의 작품을 읽을 때 처음에 그 작품을 딱 대하면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 신화를 모르거나 또는 어떤 지금 상황에서 그 책이 시작되었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이 책을 알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트로이 전쟁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50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중심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작품을 읽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리아스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다의 요정 테티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여신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신 또는 아름다운 여인 그러면 이 제우스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이 바람둥이 신이 이 테티스에게도 욕심을 냅니다. 바다의 요정인데 너무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이제 제우스의 표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우스가 이 여자는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테티스에게는 신탁 하나가 따라붙었어요. 만약에 테티스가 신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러면 신과 결혼해서 신끼리 결혼을 한 거니까 또 신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끼리 결혼해서 신을 낳게 되면 즉 테티스가 결혼해서 신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신은 제우스를 능가하는 신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신탁이 테티스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이 테티스가 욕심이 났지만 이 테티스를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탁에 따르면 이 테티스가 또 다른 신과 결혼을 하면 그것도 자기를 능가하는 그런 신이 되기 때문에 제우스가 반강제로 이 테티스를요 펠레우스라고 하는 인간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펠레우스도 일종의 이제 왕인데요. 이 펠레우스라는 왕과 결혼을 시키고 이 둘 사이에서 나온 그런 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결혼식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테티스 신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청첩장을 모든 신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테티스의 결혼식에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모든 이제 올림푸스 모든 신들 그리고 그 당대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 연회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누구나 초청받지 못하냐면 에리스가 초청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에리스는 어떤 여신이냐면 불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이 초청이 되면 그 결혼식에 또 불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청할 수가 없었겠죠. 테티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묘한 일을 하는데요. 황금 사과 하나를 그 연회장에 딱 던져놓습니다. 던져놓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사과가 그 연회장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메시지를 딱 보고서요. 신들 중에서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여신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여신들이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사과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3명의 여신들이 누구냐면 자 가정의 신인 헤라 또 지혜와 전쟁의 신인 아테네 그 다음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죠. 이 세 여신은요 자존심 싸움이 된 거예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다. 그러니 내가 저 황금사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한테 갑니다. 이 세 여신이 자 제우스한테 가서 당신이 좀 판단해 주십시오. 제왕신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우스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아테네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헤라는 자기의 부인이고 아프로디테는 누가 뭐래도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아름다운 미 여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여신 중에 누구 한 편을 들었다가는 자기도 조금 중간에서 미움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자 제우스가 그 판단을 미루고 자 저쪽에 양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양치기에게 가서 자 판정을 해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양치기에 떠밀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양치기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파리스입니다. 이 파리스는 누구냐면 트로이의 둘째 왕자죠. 트로이의 첫째 왕자는 헥토르인데 트로이 왕의 이제 둘째 왕자죠. 파리스 앞으로 온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이 파리스 앞으로 3명의 여신들이 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15세기 보티첼리가 그린 The Judgment of Paris입니다. 그래서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 장면을 그렸어요. 자, 이 3명의 여신이 목동인 파리스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누구인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파리스가 이 세 명의 여신들이, 그 놀라운 여신들이 와서 자기 앞에서 하는 요청을 듣고요. 이 파리스가 진담반 농담으로 내가 그냥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선택했을 때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판단해 주었을 때 당신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뭐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아테네는 뭐를 보장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겠다. 나는 전쟁의 신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전쟁할 줄 모르는 넌 트로이 왕자 아니냐. 그래서 너희 나라와 너에게 전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내가 너희 나라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아테네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헤라가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 내가 제우스의 정실 부인 아니냐. 나는 유일하게 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최고의 권력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 파리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프로디테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선택해 다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파리스가 이 가운데서 고민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파리스는요, 이 셋 중에서요, 아프로디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저에게 주시면 내가 당신을 선택하겠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정을 합니다. 뭐라고 판정하면 이 황금사가의 주인공은 아프로디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트로이 전쟁의 이제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트로이의 둘째 왕자가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아테네와 이 헤라는 트로이 편에 서지 않고 그리스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프로디테는 이 파리스가 자기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그리스하고 트로이와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프로디테는 당연히 트로이 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신화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면 헬레네입니다. 그때의 아름다운 여인 누구냐면 스파르타의 왕 메넬레우스의 아내 헬레네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아프로디테가 이 파리스를 스파르타로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 갔어요. 스파르타에 도착해가지고 이 메넬레우스가 트로이 왕자가 왔으니까 트로이 그때 이제 헥토르도 같이 가긴 해요. 그래서 트로이의 왕자들이 왔으니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이제 그 스파르타를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시라고 그러고 자기는 떠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파리스가 헬레네와 눈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비드가 그린 그림인데 파리스와 헬레네가 서로 눈이 맞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죠. 그리고서요, 이 헬레네를 파리스가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딴 지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메넬레우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파리스라는 사람이 납치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넬레우스가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 헬레네는 그리스인들의 자존심이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리스의 자랑이라고 할 만한 이 여인이 맞아가지고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는 납치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메넬레우스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이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레우스 형이 그 미케네의, 그러니까 미케네의 왕이면 그 당대의 패권 왕이죠. 전체. 그래서 우리가 그 에게 문명의 두 번째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케네의 최고의 왕인 이 아가멤논이 바로 이 메넬레우스의 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메넬레우스가 이제 아가멤논에게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체에서 영웅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있는 대로 배를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트로이로 원정을 가자. 우리가 이 모욕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전역에 이제 아가멤논이 출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영웅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를 대표하는 영웅 하면 이제 그때는 이미 아킬레우스가 그리스를 대표하는 영웅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또 너무너무나 유명한 영웅 하나가 이제 오디세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당대에 그리스 전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영웅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각 도시마다 배를 또 만들고 배를 다 준비해가지고 여기 아울리스라는 항구에 모여서 이제 여기에서 트로이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서 10년 동안의 커다란 전쟁이 있게 됩니다. 물론 실제 나중에 역사를 발견하고 보니까 트로이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아무튼 신화상에서 우리가 이제 신화상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대 세계를 뒤흔드는 그리스 연합군과 이 여기에 있는
트로이군과의 10년 동안의 대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50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일리아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마침내 트로이 목마 작전을 통해서 트로이 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그 트로이 목마의 작전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